아줌마, 이거 가져가세요. 우리 아버지가 아끼던 쓰레기니까. 장남은 바닥에 낡아빠진 목도리를 툭 던졌습니다. 5년 동안 똥오줌 받아낸 값이니까 감지덕지하라고요. 냄새나니까 얼른 치우고 꺼져. 병원 로비 한복판, 쏟아지는 비웃음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천 조각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한 아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방금 자신이 바닥에 내던진 그 하찮은 목도리 안에 수백억짜리 빌딩을 집어삼킬 진짜 유언장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버림받은 간병인에서 건물주가 된 여인,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걷어차버린 아들의 최후.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된 통쾌한 역전극.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하는 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까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하얀 봉투 하나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던지듯 봉투를 내던진 남자는 고 김철수 회장의 장남 김민성이었죠. 검은 상복을 입은 김민성이 구두 끝으로 봉투를 툭툭 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자, 받으세요. 아줌마가 5년 동안 우리 아버지 똥오줌 받아낸 값입니다. 이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집어들며 김민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봉투의 두께는 5년의 세월이라기엔 너무나 얇고 초라했습니다. 이영숙이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남님, 이건 약속하신 퇴직금이 아닌데요. 회장님께서는 분명. 김민성이 이영숙의 말을 뚝 끊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시끄러워 진짜. 아줌마,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아버지가 침에 걸려서 헛소리한 걸 진짜로 믿었어? 법적으로 간병인한테 퇴직금 줄 의무 없는 거 알지? 그거라도 감지덕지하고 당장 꺼져. 김민성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으며 옆에 있던 쇼핑백을 거꾸로 털었습니다. 쇼핑백 안에서 낡고 보풀이 잔뜩 일어난 회색 목도리 하나가 먼지를 일으키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색이 바래서 걸레라고 해도 믿을 법한 그 목도리는 김철수 회장이 생전에 유난히 아끼던 물품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아버지가 아줌마 냄새난다고 맨날 찾던 거니까 이것도 가져가. 유품이라고 생각하든지. 이영숙이 바닥에 떨어진 목도리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성이 코를 쥐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해? 안 죽고? 청소하는 아줌마들 힘들게 하지 말고 얼른 쓰레기 챙겨서 나가라고. 이영숙이 무릎을 꿇고 낡은 목도리를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툭하니 목도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간호사들과 다른 간병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간호사가 혀를 차며 옆에 있던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줌마 꼴 좀 봐. 5년 동안 회장님 비위 다 맞추더니 결국 쫓겨나네. 그러게 말이야. 뭐라도 한미천 잡을 줄 알았더니 달랑 저걸레 같은 목도리 하나 받은 거야? 꼴 좋다.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이영숙의 귀에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이영숙이 짐 가방을 챙겨 들고 비틀거리며 병원 로비를 걸어 나갔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마자 매서운 겨울바람이 이영숙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갈 곳을 잃은 이영숙이 병원 앞 버스 정류장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 몸이 절로 떨려왔습니다. 이영숙이 품에 안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자식 농사 참 잘 지으셨네요.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보내는 게 그렇게 아까웠을까요? 이영숙이 목도리를 펼쳐 목에 둘렀습니다. 까칠한 감촉이 목에 닿자 생전에 김철수 회장이 떠올랐습니다.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이 목도리만큼은 절대 남의 손에 맡기지 않으려 했던 노인의 고집스러운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영숙이 목도리 끝을 여미는데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이질적인 느낌이 닿았습니다. 단순한 뭉침이라고 하기에는 네모나고 딱딱한 감촉이었습니다. 이영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목도리 안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뭐지?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영숙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목도리 안감의 박음질을 살폈습니다. 오래되어 삭은 실밥이 손톱 끝에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안감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자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영숙이 놀란 눈으로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투박하게 생긴 구리 열쇠 하나와 꼬깃꼬깃하게 접힌 메모지였습니다. 이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접힌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하지만 힘이 들어간 김철수 회장의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역 34번 물품 보관함. 그리고 이 열쇠를 들고 법무법인 정의의 차도진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그 사람만이 내 진짜 보호자다. 이영숙이 입을 틀어막으며 메모지와 열쇠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릴 정도로 크게 요동쳤습니다. 김철수 회장은 정신이 온전할 때마다 이영숙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나중에 선물을 주겠다던 그 말이 단순한 노인의 헛소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영숙이 급하게 열쇠와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볼까봐 옷깃을 여미며 주위를 살피는 이영숙의 눈빛이 방금 전과는 다르게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영숙이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택시를 향해 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편 병원장실에서는 고함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민성이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야? 정말 이게 다라고? 장난해 지금? 옆에 서 있던 김민성의 비서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국세청과 은행에 다시 확인해 봤지만 현재 상속 가능한 자산 목록에는 이게 전부입니다. 말이 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강남 상가랑 현금 50억이 어디로 갔냐고. 증발이라도 했다는 거야? 김민성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방안을 서성거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죽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존재했던 알짜배기 자산들이었습니다. 김민성에게 남겨진 것은 껍데기뿐인 회사와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뿐이었습니다. 김민성이 눈을 번뜩이며 비서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금고, 아버지 개인 금고 확인했어? 병실에 있던 그 금고 말이야. 네, 확인했습니다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밖에 없었어요. 김민성이 비서를 거칠게 밀치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김민성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 유난히 집착했던 물건이나 장소가 있었는지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잠깐, 목도리. 김민성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죽기 전날 밤 김철수 회장이 병실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꿰매고 있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간호사가 뭐 하시냐고 묻자 급하게 등 뒤로 숨기던 그 낡은 회색 목도리. 김민성이 벌떡 일어나며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야, 아까 그 아줌마 어디 갔어? 이영숙 그 여자. 네, 방금 나가셨는데요. 당장 잡아와. 당장. 그 목도리 안에 뭔가 있어. 분명히 그 안에다가 숨긴 거야. 김민성이 책상을 박차고 나가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 질렀습니다. 복도에 있던 경호원들이 깜짝 놀라 김민성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민성의 얼굴은 탐욕과 분노로 일그러져 악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병원 정문 앞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뒹굴고 있는 낙엽을 쓸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김민성이 씩씩거리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자 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사장님. 지금 당장 흥신소 애들 싹 다 풀어. 이영숙 그 여자 찾아. 서울역이든 터미널이든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 김민성이 전화를 끊고 병원 바닥에 침을 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히 내 돈을 들고 튀어? 잡히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 멀어져가는 택시 안에서 이영숙은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에 차가운 열쇠를 꽉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 어지럽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사님에게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기사님,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속도를 높이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낡은 목도리 속에 숨겨진 비밀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옷깃을 잔뜩 여민 채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품 보관함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차갑게 식은 구리 열쇠가 손바닥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34번 보관함 앞에 멈춰서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마치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거세게 뛰고 있었죠. 이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 구멍을 찾지 못해 잠시 허둥대다 겨우 열쇠를 꽂고 돌렸습니다. 철컥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보관함 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어두운 보관함 안에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고는 재빨리 가방을 꺼내 근처 벤치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방에 잠금 장치를 풀자 그 안에는 서류 봉투와 인감 도장 그리고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유언 공정증서라고 적힌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이영숙이 서류를 읽어 내려가다 숨을 헙하고 들이켰습니다. 본 유언장을 소지하고 함께 동봉된 인감도장을 가진 자에게 내 모든 사유 재산을 포괄 유증한다. 이영숙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격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와 허공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남긴 것은 단순한 퇴직금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담긴 막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영숙이 가방 구석에 놓인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차도진. 이영숙이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딱 2번 울리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영숙 씨.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침착하고 낮았습니다. 이영숙이 깜짝 놀라 휴대폰을 귀에서 살짝 대며 물었습니다. 저, 누구신지 알고 전화를 받으시는 건가요? 저는 간병인 이영숙이라고 합니다만. 차도진이 서류 넘기는 소리와 함께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목도리 안에 열쇠를 찾으셨군요. 지금 어디십니까? 서울역. 서울역에 있어요. 변호사님, 이게 다 무슨 일인가요? 유언장이라니요. 설명은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혹시 주위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까? 이영숙이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어 대합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평범한 여행객들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을 한 사내들이 이쪽 저쪽을 훑으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입을 틀어막으며 속삭였습니다. 네. 저기 입구 쪽에 험상궂게 생긴 남자들이 보여요. 저를 찾는 것 같아요. 김민성 사장 측 사람들일 겁니다. 절대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카드는 쓰지 마시고 현금으로 택시를 타셔야 합니다. 제가 문자로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 지금 당장 그곳을 빠져나오세요. 이영숙이 전화를 끊지 않은 채 몸을 잔뜩 웅크렸습니다. 한편 김민성은 병원 보안실에서 CCTV 모니터를 뚫어질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김철수 회장이 죽기 전날 밤 병실 침대 구석에서 바느질을 하는 모습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김민성이 모니터에 얼굴을 바짝 들이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 거기 멈춰. 확대해봐. 보안 요원이 황급히 영상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한 화면 속에서 김철수 회장이 목도리 안감을 뜯어내고 무언가를 집어넣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작은 열쇠와 쪽지였습니다. 김민성이 머리를 감싸쥐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으악, 미치겠네 진짜. 저 노인네가 진짜 노망이 났나? 저걸 왜 저기다 숨겨? 김민성이 옆에 서 있던 비서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야, 내가 아까 그 아줌마한테 뭐 줬어? 그 목도리 줬잖아. 내가 내 손으로 50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비서가 아픈 다리를 부여잡고 쩔쩔매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십시오. 흥신 소장에게 연락이 왔는데 서울역 CCTV에서 이영숙 씨를 찾았답니다. 지금 애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성이 핏발선 눈으로 비서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장 잡아오라고 해. 머리채를 끌고서라도 내 눈앞에 데려와. 그 목도리랑 가방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니들 다 죽을 줄 알아. 김민성이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 던지자 보안실 유리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습니다. 다시 서울역 대합실. 이영숙은 화장실 칸 안에 숨어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남자들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구역 확인했어? 아줌마 하나 찾는 게 뭐 그리 어려워. 비슷한 옷차림이 안 보입니다, 형님. 벌써 튄 거 아닙니까? 이영숙이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나가다가는 꼼짝없이 잡힐 게 뻔했습니다. 이영숙이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결심한 듯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습니다. 그녀는 외투를 뒤집어 안감이 밖으로 나오게 다시 입었습니다. 검은색이었던 외투가 촌스러운 체크무늬 점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함 구석에 걸려있던 낡은 모자를 집어 푹 눌렀었습니다. 이영숙이 거울을 보며 구부정하게 허리를 숙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시골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영숙이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영숙이 짐 가방을 끌며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바로 앞에는 김민성이 보낸 사내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지나가는 여자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이영숙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내가 이영숙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이 할매, 혹시 여기서 검은 코트 입은 50대 여자 못 봤어? 이영숙이 최대한 목소리를 깔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몰라. 내 앞가림하기도 바쁜데 남 쳐다볼 시간이 어딨어. 비켜, 바빠 죽겠구만. 이영숙이 사내의 발을 짐 가방 바퀴로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내가 인상을 구기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 진짜 재수없게. 야, 저쪽으로 가보자. 화장실에는 없는 것 같다. 사내들이 등을 돌리고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이영숙이 쟁걸음으로 출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영숙이 택시 승강장으로 뛰어가 맨 앞에 서 있는 택시 뒷문을 열고 몸을 던지듯 탔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이영숙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손님? 이영숙이 차도진 변호사가 문자로 보내준 주소를 확인하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서초동. 서초동 교대역 사거리로 좀 가주세요. 빨리요, 기사님, 부탁드립니다. 택시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습니다. 이영숙이 뒤를 돌아보자 방금 전까지 자신을 가로막았던 사내들이 무전기를 붙잡고 어딘가로 급하게 보고하는 모습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품에 안은 팔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영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저한테 왜 이런 숙제를 남겨주셨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택시는 복잡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강남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숙의 손에 들린 낡은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진동하며 차도진 변호사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택시가 서초동 교대역 사거리 한적한 골목 어귀에 멈춰 섰습니다. 이영숙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리자마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스르르 내려가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이영숙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도진 변호사였습니다. 타시죠. 여기서 이야기하기엔 눈이 너무 많습니다. 이영숙이 주위를 살피며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은은한 가죽 냄새가 났습니다. 차도진이 운전대를 잡은 기사에게 짧게 손짓하자 차는 부드럽게 출발해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영숙이 가방을 가슴에 품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차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 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었나요? 차도진이 룸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은 이미 김민성 사장 측 감시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로 가면 짐승굴로 제 발로 들어가는 꼴이죠. 제가 마련해둔 안전가옥으로 모시겠습니다. 안전가옥이요? 제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 건가요? 왜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하는지. 이영숙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차도진이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이영숙에게 건넸습니다. 범죄자는 그쪽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자죠. 김민성 사장,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자마자 회사 자금줄이 다 막혔거든요. 어업 막을 돈이 없어서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사채요? 그 큰 회사가요? 껍데기뿐이니까요. 회장님은 이미 1년 전부터 알짜배기 자산들을 정리해서 이영숙 씨 앞으로 돌려놓을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김민성 사장이 그걸 알면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숨어 계셔야 합니다. 이영숙이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치매 걸린 노인네 취급을 받으면서도
뒤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려 서울 외곽의 허름해 보이는 2층 주택 앞에 멈췄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집 같았지만 대문에는 최신식 보안 장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차도진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자, 이영숙 씨.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가져오신 인감도장 주시죠. 이영숙이 가방에서 낡은 목도장 하나를 꺼내 차도진에게 건넸습니다. 차도진이 위임장과 상속 포기 각서가 아닌 상속 개시 신고서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습니다.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이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이영숙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걸로 법적인 절차는 시작됐습니다.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일주일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은 여기서 꼼짝 말고 계셔야 합니다. 한편 김민성은 병원 장례식장 VIP실을 때려 부수고 있었습니다. 화환들이 나뒹굴고 음식상이 뒤집혀 난장판이 된 방 안에서 김민성이 씩씩거리며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뭐, 놓쳐?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 서울역에서 여자 하나를 못 잡아서 놓쳐? 수화기 너머로 흥신소장에 변명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김민성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민성이 벽에 걸린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감탱이가 죽어서도 나를 엿먹여? 50억? 건물? 그걸 생판 남인 아줌마한테 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김민성이 전화를 끊고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야, 그 여자 고향 집 알아냈어? 친척이고 친구고 싹 다 뒤져. 시골 총구석까지 다 뒤지라고. 잡아서 족치면 문서 따위 바로 토해낼 테니까. 사장님. 이미 사람들을 보냈습니다만. 그 여자가 고향이랑 연 끊은 지 오래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핑계대지 말고 찾아내. 이번 주 안으로 못 찾아내면 니들 퇴직금도 없는 줄 알아. 김민성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술병을 집어 던지자 영정사진 유리가 쨍그랑하고 깨져버렸습니다. 사진 속 김철수 회장은 마치 그 꼴을 예상했다는 듯 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안전가옥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이영숙은 낯선 방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차도진이 두고 간 작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이영숙이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소리 사이로 익숙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아. 나다. 김 회장이다. 이영숙이 목소리를 듣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투박하고 까칠했던 하지만 어딘가 외로움이 묻어나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구나. 그리고 그 못난 내 아들놈한테 험한 꼴을 당하고 쫓겨났겠지.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녹음기 속 김철수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라고 욕하지만 내 돈 보고 달려드는 파리떼들한테 넌더리가 났었어. 자식놈들도 내 재산이나 탐냈지. 내가 아픈 건 안중에도 없더구나. 그런데 너는 달랐어. 이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김철수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똥칠을 하고 벽에다가 밥풀을 던져도 너는 한 번도 찡그린 적이 없었지. 내가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네가 내 발을 씻겨주면서 울고 있는 걸 봤다. 회장님, 아프지 마세요 하면서 말이야. 회장님.
이영숙이 녹음기를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영숙아, 이 돈은 네가 5년 동안 흘린 눈물값이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준 대가야. 부디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었던 일, 그 요양원인가 뭔가. 그거 꼭 해라. 내 아들놈한테 뺏기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이영숙은 밤새도록 녹음기를 돌려듣고 또 들으며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영숙의 꿈속에서 김철수 회장은 따뜻한 목도리를 두르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안전가옥의 문이 열리고 차도진 변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영숙 씨. 아니, 이제 이영숙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이영숙이 식탁을 닦다 말고 놀란 눈으로 차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차도진이 서류 봉투에서 등기 권리증을 꺼내 이영숙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유자 이영숙. 그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상속 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강남 상가 건물과 예금 50억은 온전히 이영숙 씨의 것입니다. 김민성 사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이영숙이 등기 권리증을 받아들고 가만히 글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것이라는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리고 회장님의 뜻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이영숙이 눈물을 닦고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나가겠습니다. 네, 아직은 위험합니다. 김민성 사장이 지금 독이 바짝 올라서. 아니요.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을 겁니다. 회장님이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제가 숨어만 있으면 회장님 얼굴을 어떻게 뵙겠어요. 이영숙이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시장통에서 산 헐렁한 몸빼 바지 대신 며칠 전 차도진이 사다 준 단정한 검은색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정장으로 갈아입고 김철수 회장이 남긴 낡은 회색 목도리를 정성스럽게 목에 둘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이영숙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차도진이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회장님이 보셨으면 참 좋아하셨을 겁니다. 변호사님, 그 건물 김민성 사장이 지금 점거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리로 가겠습니다. 지금요? 거긴 김민성 사장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영숙이 차도진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제 건물입니다. 내 집에 내가 가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리고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저 지켜주실 거죠? 차도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혼자는 안 됩니다. 제가 경찰서장님께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주 요란하게 세상이 다 알도록 들어가시죠. 차도진의 차가 안전가옥을 빠져나와 도심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일주일 전과 똑같았지만 이영숙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설렘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영숙이 목에 두른 낡은 목도리를 꽉 쥐었습니다. 목도리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김철수 회장이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영숙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가자. 가서 내 자리 찾으러. 멀리 강남의 빌딩 숲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탐욕에 눈이 먼 김민성과
정의를 찾으러 가는 이영숙의 운명적인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가 속도를 높이자 이영숙의 눈빛도 더욱 매섭게 빛났습니다. 진짜 주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 로비는 마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유리창이 와장창 깨져나갔습니다. 검은 덩치의 용역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1층 카페의 집기들을 사정없이 때려 부수고 있었죠. 카페 주인인 중년 여성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안 돼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서 장사한 지가 몇 년인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니요. 하지만 용역 반장은 여성을 거칠게 밀쳐내며 침을 퇴뱉었습니다. 아줌마 말 귀 못 알아들어? 건물주가 바뀌었다잖아. 오늘 안으로 안 비우면 싹 다 밀어버린다고 했어, 안 했어. 그 뒤편에는 김민성이 팔짱을 낀 채 이 난장판을 만족스러운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민성이 비서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저기 저 간판도 떼. 아주 싹 다 부숴버려. 그래야 똥값이 돼서라도 빨리 팔아치우지. 오늘 안에 계약금 못 받으면 우리 회사 부도라고. 김민성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건물을 현금화해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세입자들의 비명소리는 그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경찰차 5대가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경광등에 붉고 푸른 불빛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번쩍이며 로비를 비췄습니다. 용역들이 당황해서 쇠파이프를 등 뒤로 감추며 웅성거렸습니다. 형님, 짭새 떴는데요? 뭐야? 누가 신고했어? 김민성이 인상을 찌푸리며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떤 새끼가 경찰을 불렀어. 내 건물 내가 부수겠다는데. 자동문이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일사불란하게 진입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검은 정장을 입은 이영숙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김민성이 며칠 전 바닥에 내던졌던 그 낡은 회색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 뒤를 차도진 변호사가 묵묵히 따르고 있었죠. 김민성이 이영숙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도둑년,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김민성이 이영숙에게 달려들려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경찰들이 순식간에 김민성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으악, 뭐야? 이거 안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김철수 회장 아들이라고. 경찰에게 제압당해 무릎이 꿇린 김민성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김민성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싸늘하게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김민성을 훑어보았습니다. 이영숙이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남님, 아니 김민성 씨,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김민성이 씩씩거리며 고개를 쳐들고 소리쳤습니다. 남의 영업장? 웃기지 마. 여기 내 건물이야.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지은 건물이라고. 네가 훔쳐간 문서, 그거 다 무효야. 차도진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민성의 눈앞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들이밀었습니다. 소유자란에는 이영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건물의 법적 소유주는 이영숙 씨입니다. 그리고 여기 법원에서 발급한 접근 금지 및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문도 있습니다.
차도진이 또 다른 서류를 흔들며 용역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기서 물건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특수재물손괴의 주거침입으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김민성 씨가 시켰다고요? 소유주가 아닌 사람이 시킨 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들 감방 가고 싶습니까? 용역 반장이 눈치를 살피더니 슬금슬금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을 감지한 용역들이 하나둘씩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성이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야, 니들 뭐해? 내가 돈 줬잖아. 저 여자 끌어내. 저거 다 가짜라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찰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고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깡패들도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영숙이 무릎 꿇린 김민성에게 허리를 굽혀 시선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성 씨, 회장님이 왜 당신한테 이 건물을 안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네요. 닥쳐. 네가 아버지를 꼬드겨서 뺏어간 거잖아. 이 꽃뱀 같은 년. 이영숙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아버지를 돈으로만 봤기 때문이에요. 회장님은 아셨던 거죠. 당신 손에 들어가면 이 건물이 그리고 회장님의 피땀이 어떻게 될지를요. 고작 며칠 만에 이렇게 때려 부수는 걸 보니 회장님 예감이 틀리지 않았네요. 이영숙이 김민성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 목도리 기억나세요? 당신이 쓰레기라고 던져줬던 거. 그 안에 회장님의 진짜 마음이 있었어요. 당신은 그걸 제 발로 걷어찬 거고요. 김민성은 분해서 얼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기만 했습니다. 경찰팀장이 김민성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민성 씨, 당신을 현주건 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거 안 풀어? 변호사 불러. 내 변호사 오라고 해. 김민성이 경찰차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이영숙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로비에는 김민성의 고함 소리가 멀어지고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구석에 숨어서 떨고 있던 세입자들이 그제야 하나둘씩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다들 겁에 질린 표정으로 이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말에 또 다른 횡포가 시작될까 두려워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카페 주인 여성이 울먹이며 이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아니 회장님, 저희 이제 나가야 하나요? 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는 건가요? 이영숙이 놀라 손사래를 치며 여성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여성의 손에서 간병인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영숙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주머니. 아무도 안 나가셔도 됩니다. 장사 계속하셔도 돼요. 주변에 있던 다른 상인들도 그 말을 듣고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월세를 올리거나 재건축한다고 내쫓는 거 아닙니까? 이영숙이 상인들을 둘러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목에 두른 목도리를 한번 매만지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오늘 부서진 집기는 제가 전부 배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원하시면 계속 여기서 장사하세요. 저는 건물 팔 생각 없습니다. 카페 주인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으며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죽으란 법은 없네요. 상인들이 이영숙에게 연신 허리를 굽히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차도진 변호사의 입가에도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영숙이 차도진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일 치렀네요. 아닙니다. 이영숙 씨가 당당하게 맞서신 덕분이죠. 그런데 이 건물 정말 그대로 두실 겁니까? 이영숙이 난장판이 된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유리 조각이 뒹굴고 있지만 그녀의 눈에는 다른 풍경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 휠체어를 탄 노인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웃음 띤 직원들. 이영숙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조금 바꿀 생각입니다. 1층이랑 2층은 비워달라고 양해를 구해야겠어요. 물론 보상은 넉넉히 해드리고요. 비워서 뭘 하시게요? 다른 임대를 놓으시려고요? 요양원이요. 돈 없어서 쫓겨나는 노인들,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어르신들 모시는 곳이요. 이름도 벌써 지어놨어요. 이영숙이 목도리 끝자락을 들어보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목도리 요양원. 어때요? 촌스럽나요? 차도진이 잠시 멍하니 이영숙을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저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들어본 이름 중에 가장 따뜻하고 멋진 이름입니다. 회장님도 분명히 기뻐하실 겁니다. 이영숙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겨울 햇살이 건물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건물의 당당한 주인이자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켜줄 보호자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치울 게 산더미네요. 이영숙이 걷어붙인 소매 끝으로 희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초여름의 싱그러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강남의 흉물처럼 방치되었던 그 상가 건물은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목도리 요양원이라는 따뜻한 글씨체의 간판이 걸려 있었고 열린 창문 사이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늘은 요양원의 정식 개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건물 앞은 개원을 축하하는 화환들로 가득 찼고 지역 유지들과 취재진 그리고 입소할 어르신들의 가족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말끔하게 리모델링된 1층 로비 중앙 단상 위에 이영숙이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쭈그려 앉아 환자의 발을 씻기던 초라한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차려입고 머리를 우아하게 올린 그녀의 모습에서는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에는 여전히 계절에 맞지 않는 낡은 회색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요양원의 원장 이영숙입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차도진 변호사가 흐뭇한 미소로 이영숙을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영숙이 목에 두른 목도리를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이 좋은 건물에 왜 하필 돈 안 되는 요양원을 차렸냐고요. 그리고 이 더운 날씨에 왜 낡은 목도리를 하고 있냐고요. 이영숙의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잠시 숨을 고르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이 목도리는 제게 유산이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사람을 믿는 마음이 담긴 유산이죠. 저는 그 마음을 이곳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돈이 없어도 자식이 없어도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 대접받으며
존엄하게 지내실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목도리 요양원에. 웃기고 자빠졌네. 저거 다 거짓말이야.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로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꾀재재한 몰골의 남자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눈이 퀭하게 풀린 그 남자는 바로 김민성이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거들먹거리던 재벌 2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노숙자와 다름없는 행색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달려가 김민성을 막아서려 하자 김민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건물 원래 내 거야. 저 여자가 우리 아버지 꼬셔서 훔쳐간 거라고.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김민성을 향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성은 그 관심이 마치 자신을 위한 무대인 양 더욱 기세등등해져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 여자 꽃뱀이야. 우리 아버지가 치매 걸린 걸 이용해서 유언장 조작했다고. 내가 증거도 다 있어.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이영숙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상 위에 선 이영숙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김민성을 끌어내려 하자 이영숙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시만요. 놔두세요. 할 말이 있으신가 본데 들어보죠. 이영숙이 차분하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성이 비틀거리며 단상 아래까지 다가와 침을 튀기며 악을 썼습니다. 이제야 겁이 나냐?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 여자가 간병인 주제에 우리 아버지 재산을 꿀꺽했습니다. 치매 노인이 정신 오락가락할 때 도장 훔쳐서 찍은 거라고요. 이거 다 무효야. 내 건물 내놔. 김민성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이영숙에게 쏠렸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닌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차도진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옆에 있는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차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김민성을 향해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민성 씨, 아버님이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없으셨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래. 변호사, 너도 한통속이지? 노인네가 벽에 똥칠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는데 유언장이 말이 되냐고. 차도진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고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가장 정신이 맑으셨을 때 남기신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차도진이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에 환자복을 입은 김철수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비록 병색이 완연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영상 속 김철수 회장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민성아,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겠구나. 김민성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스크린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벼락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너는 내가 치매라고 무시했지만 나는 다 듣고 있었다. 네가 병실에 와서 뭐라고 했냐? 노인네 빨리 안 죽나, 재산이나 빨리 내놓지 그랬지? 너한테 나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돈주머니였을 뿐이야. 장내에 있던 하객들이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민성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저거 조작이야. 딥페이크인가 뭔가 그거라고.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내 간병인 이영숙. 그 사람은 달랐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나를 진짜 아버지처럼 챙겼어. 내가 정신 놓으면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울더라. 아프지 마시라고. 그래서 결심했다.
내 피땀 어린 재산, 짐승 같은 자식 놈줄 바에야 진짜 사람한테 주겠다고. 영상 속 김철수 회장이 품에서 낡은 회색 목도리를 꺼내 들어 보였습니다. 이 목도리 내 엄마가 짜준 거다. 내가 제일 아끼는 물건이지. 이걸 가진 사람이 내 진짜 상속자다. 민성아, 너는 평생 돈 쫓다가 돈 때문에 망할 거다. 정신 차려라.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암전되자 로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야유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페류나도 저런 페류나가 없네. 자기 아버지를 짐짝 취급해놓고 재산 달라고 난동을 피운 거야?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김민성에게 쏟아졌습니다. 김민성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완벽한 패배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아버지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 그는 그저 탐욕스러운 괴물일 뿐이었습니다. 이영숙이 단상에서 내려와 주저앉은 김민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김민성 씨, 보셨죠? 회장님은 끝까지 당신 걱정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요. 김민성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어와 김민성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김민성 씨,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연행하겠습니다. 김민성은 반항할 힘조차 없는지 짐짝처럼 끌려나갔습니다.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영숙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짠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차도진이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잠시 소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이 요양원이 어떤 마음으로 세워졌는지 더 확실히 증명된 것 같네요. 계속해서 개원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크고 뜨거운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이영숙이 다시 단상에 올라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 5년의 서름을 모두 씻어낸 듯 맑고 투명했습니다. 개원 행사가 모두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고요해진 요양원 옥상 정원에 이영숙과 차도진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 대신 김철수 회장이 즐겨 마시던 율무차 2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덕분에 무사히 끝났네요. 아닙니다. 영숙 씨가 잘 버텨주신 덕분이죠. 아까 영상 틀 때 김민성 씨 표정 보셨습니까?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줄 알았습니다. 차도진이 껄껄 웃으며 율무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영숙도 따라 웃으며 찻잔을 손에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회장님이 보고 계셨겠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까요? 그럼요. 아마 저 하늘에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계실 겁니다. 내 며느리보다 낫다 하시면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이영숙의 어깨에는 여전히 그 낡은 목도리가 덮여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그 목도리는 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든든한 갑옷이었습니다. 이영숙이 요양원 건물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다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기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힘들고 아픈 분들, 제가 다 안아드릴 거예요. 회장님이 저한테 그러셨던 것처럼요.
어둠 속에서도 목도리 요양원의 간판 불빛은 꺼지지 않고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이영숙의 앞날을 비추는 등대처럼 든든해 보였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빛나는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영숙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어둠 속에서 또 다른 그림자가 서서히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목도리 요양원은 이제 지역에서 가장 평판이 좋은 명품 요양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비 벽면에는 각종 감사패와 표창장이 가득했고 상담 전화는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원장실에서 지역 방송국 인터뷰를 마친 이영숙이 기자를 배웅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방송 나가면 후원 문의가 쇄도하겠어요. 아휴, 아닙니다. 저는 그저 회장님 유지를 받드는 것뿐인데요. 조심히 가세요. 이영숙이 기자를 보내고 돌아서는데 안내 데스크 쪽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직원들이 곤란한 표정으로 한 남자를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면회 예약 안 하셨으면 들어오실 수 없어요. 비키라고. 내가 여기 원장 아들이라니까? 우리 엄마 보러 왔는데 니들이 뭐야? 이영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해서 더욱 소름 끼치는 그 목소리. 5년 전 이영숙의 전세 보증금을 훔쳐 달아났던 아들 최강수였습니다. 이영숙이 비틀거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로비로 걸어갔습니다. 꾀재재한 점퍼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동자의 최강수가 이영숙을 발견하자마자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렸습니다. 어이구, 우리 사모님 나오셨네. 엄마, 나야. 아들 강수. 최강수가 직원들을 거칠게 밀치고 이영숙에게 달려들어 덥석 손을 잡았습니다. 술 냄새와 퀴퀴한 땀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이영숙이 감전된 듯 최강수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나가. 최강수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과장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반가움이 아닌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한테 섭섭하게 왜 그래? 뉴스에서 엄마 대박 났다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뻤는데. 돈방석에 앉았다며? 돈 때문에 온 거면 헛걸음했다. 나 너한테 줄 돈 한 푼도 없어. 직원들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나가. 이영숙이 단호하게 등을 돌리자 최강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기처럼 일그러졌습니다. 최강수가 이영숙의 어깨를 낚아채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봐, 이영숙 씨. 좋게 말할 때 챙겨줘.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거든. 도박 빚 때문에 깍두기 형님들이 내 장기 꺼내러 온다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네가 저지른 일이잖아. 5년 전에 내 돈 들고 튀었으면 잘 살기라도 했어야지. 이영숙이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깜짝 놀라 숨을 죽이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습니다. 최강수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갑자기 로비 바닥에 대자로 드러누워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돈 많은 엄마가 자식 죽이네. 요양원 원장이라는 여자가지 아들은 나 몰라라 하고. 여러분, 이 여자 다 가짜예요. 위선자라고. 어르신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치부가 가장 숨기고 싶었던 핏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영숙이 입술을 깨물며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선생님, 어르신들 병실로 모셔요. 그리고 너 일어나. 원장실로 가. 이영숙이 앞장서서 원장실로 들어가자 최강수가 낄낄거리며 먼지를 털고 일어나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원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최강수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만지작거리며 최강수가 빈정거렸습니다. 니야, 우리 엄마 출세했네. 목도리 요양원? 이름도 촌스럽게 그게 뭐야? 용것만 말하고 꺼져. 얼마가 필요한 건데. 이영숙이 책상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를 눌러 담았습니다. 최강수가 손가락 하나를 펴보이며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딱 10장. 10억만 해줘. 그럼 내 깔끔하게 사라져 줄게. 이영숙이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10억? 네가 미쳤구나. 나한테 그런 현금 없어. 다 요양원 운영비고 재단 돈이야. 거짓말하지 마. 건물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잖아. 엄마 건물주라며. 아들 목숨이 달렸는데 그게 아까워? 최강수가 탁자를 발로 걷어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영숙이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눈앞에 있는 건 아들이 아니라 이성을 잃은 짐승이었습니다. 안 돼. 이 건물은 내게 아니야. 어르신들 집이야. 절대 대출 같은 거 못 해줘. 정급하면 경찰서 가서 자수해. 감옥 가면 빚쟁이들은 피할 거 아니야. 뭐? 감옥? 엄마가 돼서 자식 보고 감옥에 가라고? 최강수가 벌떡 일어나 품 안을 뒤적거리더니 잭나이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에 날카로운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이영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거 안 치워? 돈 안 내놓으면 나 여기서 다 죽이고 같이 죽을 거야. 어차피 빚쟁이들한테 잡혀 죽나 여기서 죽나 똑같아. 최강수가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이영숙을 위협했습니다. 이영숙이 공포에 질려 비상벨 쪽으로 손을 뻗으려 하자 최강수가 눈치를 채고 소리쳤습니다. 허튼 짓 하지 마. 경찰 부르면 진짜 다 찔러버릴 거야. 최강수가 원장실 문을 박차고 로비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영숙이 비명을 지르며 뒤따라 나갔습니다. 강수야, 안 돼. 멈춰.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칼을 든 최강수를 보고 간호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어르신들은 겁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수가 두리번거리더니 로비 중앙에서 TV를 보고 있던 박 노인의 휠체어 뒤로 달려가 칼을 들이댔습니다. 박 노인은 치매가 있어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 꼼짝 마. 움직이면 이 할아버지 목 따버린다. 최강수의 고함 소리에 로비의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었습니다. 박 노인의 목덜미에 서늘한 칼날이 닿자 그제야 박 노인이 흐으 소리를 내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숙이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두 손을 들고 애원하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수야, 제발 이러지 마. 할아버지는 아무 죄 없잖아. 엄마가 잘못했어. 돈 줄게. 돈 줄 테니까 그 칼 내려놔. 최강수가 침을 퇴뱉으며 악을 썼습니다. 웃기지 마. 아까는 없다며. 지금 당장 10억 가져와. 현찰로 가져오라고. 30분 준다. 그 안에 안 가져오면 이 영감탱이부터 저승 보내고 불 질러버릴 거야. 최강수의 눈은 이미 광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몰래 휴대전화로 신고를 하려다 최강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강수가 칼을 든 손으로 삿대질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너 전화기 내려놔. 신고하면 바로 긋는다. 직원이 울먹이며 전화기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공포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영숙은 피가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 자신이 지켜야 할 어르신을 인질로 잡고 있는 이 끔찍한 상황. 이건 악몽보다 더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이영숙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이영숙이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최강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으니까 진정해. 현금 10억을 당장 어떻게 구해? 은행에 연락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내가 금고에 있는 돈이라도 먼저 꺼내올게. 그러니까 제발 할아버지는 놔줘. 잔머리 굴리지 마. 금고. 그래, 일단 그거라도 다 가져와 봐. 빨리 안 움직여. 이영숙이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원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등 뒤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필사적이었습니다. 원장실로 들어온 이영숙이 문을 살짝 닫자마자 책상 밑에 숨겨진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버튼은 차도진 변호사의 휴대전화와 직통으로 연결된 비상 호출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여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발이요. 밖에서는 최강수가 박 노인의 휠체어를 발로 차며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가방에 잡히는 대로 서류 뭉치와 약간의 현금을 쑤셔 넣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영숙이 가방을 꽉 쥐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엄마로서가 아니라 원장으로서 해결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영숙이 가방을 들고 다시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돈 가져왔어. 그러니까 그 칼 치워. 최강수가 가방을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요양원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빨강, 파랑 경광등 불빛이 로비 유리창을 통해 어지럽게 번쩍였습니다. 최강수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는 여전히 박 노인의 휠체어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잭나이프를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지 마. 들어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엄마, 빨리 돈 내놓으라고. 이영숙이 가방을 가슴에 품은 채 한 발자국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최강수의 칼날이 아닌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박 노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여기 있어. 그러니까 칼 내려놔. 어르신은 나들이고 나한테 와. 이영숙이 들고 있던 가방을 최강수의 발치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자 가방 지퍼가 열리며 현금 뭉치와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강수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돈 가방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에 탐욕스러운 광기가 스쳤습니다. 최강수가 돈을 줍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칼을 든 손을 내리며 몸을 숙였습니다. 그래, 진작 이렇게 나올 것이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영숙이 비명 같은 기합을 지르며 최강수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이영숙이 최강수의 칼 든 팔을 온몸으로 껴안으며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동시에 창문이 와장창 깨지며 경찰 특공대가
로비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칼 버려. 경찰들이 최강수를 덮쳤습니다. 최강수가 발악하며 칼을 휘두르려 했지만 이영숙이 죽기 살기로 그의 팔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허공을 가르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푸른 불꽃과 함께 테이저건이 발사되었고 최강수가 비명과 함께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경찰들이 순식간에 최강수의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나? 이거 안 나?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바닥에 나뒹군 이영숙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이마가 찢어졌는지 붉은 피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영숙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휠체어에 앉은 박 노인에게 기어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박 노인은 너무 놀라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박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안도하며 그제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던 최강수가 고개를 돌려 이영숙을 노려보며 악을 썼습니다.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엄마도 아니야. 저 여자 미쳤어. 이영숙은 아들의 저주 섞인 고함을 들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이 칼로 난도질 당하는 것처럼 아팠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외면했습니다. 이영숙의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뒤 경찰서 조사실 앞 복도였습니다. 이영숙은 이마에 하얀 거즈를 붙인 채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차도진 변호사가 이영숙의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상처는 깊지 않으세요? 이영숙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아서 그렇죠. 방금 담당 형사 만나고 왔습니다. 현주건 조물 방화 예비, 특수협박, 인질 강요. 죄목이 무겁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차도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시니까 처벌 불원서를 써주시겠습니까? 피해자인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면 형량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영숙이 고개를 들어 차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슬픔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처는 없습니다. 법대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해주세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감싸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5년 전에 제 돈 훔쳐갔을 때도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하고 눈 감아줬어요. 그게 저 아이를 괴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끊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엄마 노릇이에요. 이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유치장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치장 철창 너머로 최강수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영숙을 보자마자 최강수가 철창에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좀 꺼내줘. 여기가 어디라고 나를 가둬. 변호사 써서 나 좀 빼내달라고. 이영숙이 차가운 철창을 사이에 두고 아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꿈 깨라. 변호사는 없다. 합의도 없어. 넌 거기서 네가 지은 죄 낱낱이 다 치르고 나와. 뭐, 지금 제정신이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감옥에서 썩게 하겠다고? 그래. 썩어서 문드러지더라도 거기서 사람 돼서 나와. 빚 갚아달라는 소리도 하지 마. 내 빚은 네가 갚아. 다시는 내 앞에 그리고 요양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영숙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최강수가 발을 구르며 욕설을 퍼붓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영숙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이영숙이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차도진이 말없이 다가와 이영숙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이영숙이 눈물을 닦고 도끼 어린 눈빛으로 차도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아직 할 일이 남았습니다. 그 사채업자들 잡으러 가시죠. 다음 날 오후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대부업체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이영숙과 차도진이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올리고 담배를 피우던 사채업자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뭐야? 아줌마는 누군데 남의 사무실에 함부로 들어와? 이영숙이 탁자 위에 최강수의 차용증 사본을 던졌습니다. 사채업자가 종이를 힐끔 보더니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 강수놈 애미 되시나? 아들이 사고 쳐서 감방 갔다며? 그럼 엄마가 대신 갚으러 오셨나 보네. 이자가 좀 밀려서 10억은 주셔야 하는데. 사채업자 옆에 있던 덩치들이 위협적인 표정으로 이영숙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이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5년 전의 힘없는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이영숙이 팔짱을 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돈 갚으러 왔대? 경고하러 왔다. 사채업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경고, 이 아줌마가 돌았나? 야, 교육 좀 시켜드려라. 덩치들이 다가오려 하자 차도진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 가방에서 녹음기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차도진이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의 차도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불법 추심 행위, 협박, 이자 제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증거 자료들입니다. 최강수 씨가 요양원에서 난동 피우게 사주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차도진이 녹음기를 틀자 사채업자가 최강수에게 엄마 협박해서 돈 뜯어내라고 지시하는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채업자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녹음은 언제 했어? 이 정도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수사감입니다. 원금은커녕 콩밥 드실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경찰서로 가실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채무 종결 확인서에 도장 찍으실까요? 사채업자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덩치들에게 눈짓을 했지만 차도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금 경찰이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제가 신호하면 바로 들이닥칠 겁니다. 이영숙이 사채업자 앞으로 다가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친가? 내가 법으로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야. 다시는 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사채업자가 기에 눌려 황급히 차용증 원본을 꺼내 찢어버리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없던 일로 하죠. 제발 신고만은. 이영숙은 바닥에 흩어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으로 아들과의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 하나를 끊어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이영숙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상처가 욱신거렸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차도진이 운전을 하며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요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이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제 집으로 가야죠. 식구들이 기다리잖아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과 어르신들이 이영숙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 노인이 휠체어를 밀고 나와 이영숙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원장님, 나 때문에 다쳐서 어째.
미안해서 어째. 이영숙이 박 노인을 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죄송해요.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아무 일 없어요. 다 괜찮아요. 직원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영숙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비로소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가족은 핏줄로 이어진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걱정해주는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이영숙이 목에 두른 낡은 목도리를 매만졌습니다. 목도리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가 상처 입은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다들 저녁 드셔야죠.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쏠게요. 이영숙의 활기찬 목소리에 요양원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길고 힘들었던 하루가 저물어가고 이영숙의 인생 이막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요양원 앞마당에는 최우수 노인 복지시설이라고 적힌 현판이 겨울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원장실 안 난로 앞에서 이영숙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풍파가 남긴 주름 대신 온화하고 깊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차도진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결제 서류와 신문 한 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장님, 눈이 참 예쁘게 오네요. 올해 첫눈이죠?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그러게요. 우리 어르신들 미끄러지실까봐 걱정이네요. 눈 다 치우려면 직원들이 고생 좀 하겠어요. 차도진이 소파에 앉으며 신문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묘했습니다. 눈 치우는 걱정은 나중에 하시고 이거 한번 보시죠. 사회면 기사입니다. 이영숙이 찻잔을 내려놓고 차도진이 가리킨 기사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왕년의 재벌 2세, 노숙자 쉼터에서 고독사 위기 넘겨 충격 근황. 기사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꾀죄죄한 김민성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무리한 소송과 사업 실패로 빈털터리가 된 후 알코올 중독에 빠져 거리를 전전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영숙이 신문을 덮으며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군요. 회장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인과응보죠. 회장님이 남기신 마지막 기회조차 발로 차버린 건 본인이니까요. 국립보호시설로 옮겨졌다고 하니 굶어 죽지는 않을 겁니다. 이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저 한 인간에 대한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책상 한 구석에 놓인 편지 한 통이 이영숙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도소 우편 도장이 찍힌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였습니다. 이영숙이 편지를 집어들자 차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드님 소식입니까? 네. 이제 곧 출소한다고 하네요. 기술 자격증도 따고 안에서 성실하게 지냈나 봐요. 이영숙이 편지를 꺼내 읽어 내려갔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였지만 꾹꾹 눌러 쓴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강수야. 날도 추운데 건강히 잘 지내지? 나 이제 다음 달이면 나가. 예전처럼 엄마한테 손 벌리러 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용접 기술 배웠어. 출소하면 조선소로 내려가서 일하기로 했어.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좀 알 것 같아.
엄마가 그때 나 신고 안 했으면 난 평생 쓰레기처럼 살았을 거야.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해. 빚은 내가 평생 걸려서라도 내 힘으로 갚을게.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내가 떳떳해지면 그때 요양원 한번 찾아갈게. 그때까지 건강해. 편지를 읽는 이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눈물이 편지지 위로 톡톡 떨어졌습니다. 3년 전 아들을 감옥에 보내며 찢어졌던 가슴이 이제야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영숙이 눈물을 닦으며 차도진을 보고 웃었습니다. 녀석, 철이 들긴 들었나 봐요. 조선소로 간대요. 다행입니다. 원장님의 단호한 결단이 아드님을 살린 겁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율무차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구수한 율무차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차였습니다. 이영숙이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회색 목도리를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는 올이 다 풀리고 색도 바래서 정말 낡아 빠진 물건이 되었지만 이영숙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목도리가 아니었으면 우린 못 만났겠죠? 그리고 강수도, 김민성 씨도 저도 모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그렇겠죠. 그 낡은 목도리 안에 50억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이 들어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차도진이 따뜻한 눈빛으로 이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두 사람은 단순한 변호사와 의뢰인을 넘어 서로의 뜻을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숙이 목도리를 다시 목에 두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도 오는데 회장님 뵈러 가야겠어요. 오늘따라 회장님이 많이 보고 싶네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길도 미끄러운데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요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비에서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창밖에 눈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이 휠체어를 밀고 다가와 이영숙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원장님, 어디가? 눈 오는데 조심해. 미끄러워. 네, 어르신. 회장님 산소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저녁 식사 전에 올게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계세요. 이영숙이 박 노인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아주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눈 덮인 산길을 조심스럽게 달려 김철수 회장이 잠들어 있는 추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인 묘비 앞에 이영숙이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영숙이 묘비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털어냈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 왔어요. 영숙이 왔습니다. 이영숙이 미리 챙겨온 보온병을 열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율무차를 묘비 앞에 따랐습니다. 날씨 춥죠? 회장님 좋아하시는 율무차 가져왔어요. 뜨끈하게 한 잔 드세요. 차도진이 뒤에서 묵묵히 우산을 받쳐주었습니다. 이영숙이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회색 목도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사람의 어깨에 둘러주듯 차가운 묘비 위에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이거 회장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 이제 돌려드릴게요. 덕분에 저 정말 행복했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셔서요. 이영숙이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양원 식구들도 다 잘 지내요. 민성 씨 소식은 들으셨죠? 너무 노여워 마세요. 다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 강수도 이제 사람 구실하겠다고 하네요. 다 회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에요. 눈발이 더욱 굵어졌지만 이영숙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마치 김철수 회장이 앞에 앉아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람결에 목도리 끝자락이 살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김철수 회장이 이영숙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 저 약속 지켰어요. 이 목도리 안에 있던 유산 헛되이 안 썼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지켜봐 주세요. 이영숙이 허리를 숙여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차도진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 내리는 고요한 산속 두 사람의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한참 뒤 이영숙이 몸을 일으키며 차도진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가요. 식구들 기다리겠어요. 이영숙과 차도진이 산을 내려가는 뒷모습 위로 하얀 눈이 축복처럼 내렸습니다. 묘비 위에 남겨진 낡은 회색 목도리가 눈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목도리는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황금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마음 그 자체라고요. 목도리 요양원의 불빛이 산 아래에서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영숙의 발걸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람의 온기가 그리고 가슴 속에는 영원히 식지 않을 사랑이 가득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낡은 목도리 속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반전 어떠셨나요? 김철수 회장이 남긴 진짜 유산은 50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고 믿어주는 마음 그 자체였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아들은 결국 차가운 거리로 내몰렸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도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영숙 씨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낡고 투박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추운 겨울을 버티게 하는 따뜻한 목도리가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권선징악의 통쾌함과 가슴 따뜻한 감동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전해졌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